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여성이고 서울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을 뻔했던 일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평생 사랑하고 아꼈던 외동딸이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보험금과 재산 때문에 말이에요. 그것도 사위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그 순간까지는 믿을 수 없었거든요. 내가 낳아서 키운 딸이 내 피와 살로 만든 그 아이가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재판에서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사고나 오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이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계속 자신을 달랬어요. 그런데 증거들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제가 살아남은 게 기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다른 분들께도 경각심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범죄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이름은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민서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서는 제게 있어서 전부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그랬죠.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어렵게 마련한 집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 동네가 지금처럼 개발되지 않아서 집값이 저렴했거든요. 지금은 글쎄요,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꽤 비싸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집의 구조를 설명드리면 1층에는 작은 상가가 있고 반지하에는 원룸 하나, 그리고 제가 사는 2층이 있어요. 1층 상가에서는 제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고 반지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세를 주어서 생활비에 보탬을 하고 있습니다. 분식집 수입과 월세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어요. 딸 민서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사위가 대기업에 다녀서 형편이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딸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끔 용돈이나 반찬을 챙겨주는 편이었어요. 민서는 어렸을 때부터 참 착하고 효자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친구들도 많았고 선생님들께도 칭찬을 많이 받았죠. 결혼할 때도 사위를 데려와서 인사를 드리는데 정말 괜찮은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위 이름도 태호라고 하겠습니다. 태호는 물류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해 보였어요. 민서와 연애할 때도 저한테 자주 안부 인사를 드렸고 결혼 후에도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꼬박꼬박 찾아왔습니다. 이런 딸과 사위였는데 어떻게 제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돌이켜보면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민서와 태우가 제게 생명보험 가입을 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나이가 드니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보험 금액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제 나이에 그 정도 보험료를 내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엄마, 요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큰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치료비만 수천만 원은 금방 나가잖아요. 민서가 그렇게 말하면서 보험 서류를 가져왔을 때 저는 딸이 제 건강을 걱정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하나 가입하고 나니까 또 다른 보험을 권하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보험회사 것으로요. 엄마, 보험은 하나보다는 여러 개 들어두는 게 좋대요. 보장 범위도 다르고 보상받을 때도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여겼거든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분식집 수입으로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보험을 가입하자고 했을 때는 좀 이상했습니다. 이미 2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또 다른 보험을 들자는 거였어요. 그것도 보험금이 더 큰 것으로요. 민서야, 엄마가 보험을 이렇게 많이 들 필요가 있을까? 보험료만 해도 한 달에 적지 않은 돈인데. 그때 민서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엄마 말씀이 맞네요 하면서 수긍했을 텐데 그날은 좀 강하게 주장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안 들어두면 나중에 후회해요. 나이가 더 들면 보험 가입도 어려워지고 보험료도 더 비싸져요. 지금이 기회예요. 결국 저는 딸의 성화에 못 이겨서 세 번째 보험까지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딸이 제 미래를 걱정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했던 건 민서와 태우가 제게 진명의 이전 얘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상속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미리 명의 이전을 해두시는 게 어떨까요? 세금도 절약하고 나중에 복잡한 절차도 없앨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제가 아직 60대 초반인데 벌써부터 상속 얘기를 하다니요. 그리고 이 집은 제가 살아가는 터전인데 명의를 바꿔버리면 불안할 것 같았어요. 민서야, 엄마가 아직 젊은데 벌써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 집에서 분식집도 하고 있는데 명의가 바뀌면 임대차 계약 같은 것도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자 태호가 나서서 설명하더라고요. 어머니, 명예 이전을 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이 집에서 못 사시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만 민서 이름으로 바뀌는 거고 실제로는 어머니가 계속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분식집 사업자 등록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왠지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좀 더 생각해보자. 급할 것도 없잖니. 그때 민서와 태호의 표정이 살짝 변했던 걸 기억합니다. 실망한 듯한 아니면 짜증이 난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본 건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민서와 태호가 몇 번 더 명의 이전을 권했지만 저는 계속 미뤘습니다. 딱히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몇 개월이 흘렀고 그 사이에도 보험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암보험을 하나 더 들자는 거였어요. 엄마, 요즘 암 환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 주변에도 암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때부터 좀 의심스럽긴 했어요. 보험을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딸이 제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예요. 지난 겨울 정말 추웠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눈도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분식집 일이 좀 바빠서 피곤했거든요. 꿈속에서 누군가가 절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현실의 소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쾅, 쾅, 쾅. 정말 급박하고 다급한 소리였어요. 마치 집이 무너질 것처럼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 10분이었어요. 아줌마, 아줌마, 문 여세요.
빨리요. 목소리의 주인은 반지하에 사는 준혁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26살 정도 되는 조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밤늦게까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서 늘 늦은 시간에 들어오곤 했는데 평소에는 정말 조용해서 소리 한 번 안 내는 모범 세입자였거든요. 그런 준혁이가 이렇게 난리를 치다니 정말 큰일이 난 것 같았어요. 혹시 집에 불이라도 났나 싶어서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준혁 씨?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준혁이가 소리쳤어요. 문 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짐 싸서 도망치세요. 지금 안 나가면 아줌마 정말 죽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죽는다고? 내가?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지만 준혁이의 목소리에 담긴 공포와 절박함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평소에 차분하고 침착한 청년이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외칠 정도라면 정말로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재빨리 행동했어요. 평생 살면서 그렇게 빨리 움직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통장과 현금, 신분증이 들어있는 작은 크로스백 하나만 챙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혁이는 제가 2층에서 내려오자마자 제 손목을 잡아 끌었어요. 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뒷골목으로요. 조용히 빨리요. 우리는 집 뒤쪽 좁은 골목을 통해서 도망쳤습니다. 준혁이가 앞장서서 이리저리 골목을 돌았는데 이 동네를 이렇게 잘 아는 줄은 몰랐어요. 그때 뒤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방 창문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어요. 털썩.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로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방에 있었다면 우리는 몇 개의 골목을 더 돌아서 24시간 무인 빨래방에 숨어들었습니다. 다행히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세탁기와 건조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고 있어서 우리가 대화하는 소리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때서야 준혁이가 자세한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혁이는 제게 명함을 하나 건넸어요. 평범한 배달 대행업체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뒷면을 보니까 아주 작게 다른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김정우 보안 컨설팅 및 사설조사. 아줌마, 저는 사실 탐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 달 전부터 아줌마 사위 태호 씨가 연루된 보험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탐정이라니. 그리고 우리 사위가 보험 사기에 연루됐다니.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줌마 이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 준혁이가 보여준 자료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서와 태호는 결혼하기 1년 전부터 이미 저에 관련된 보험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후 본격적으로 제 명의로 고액의 생명보험을 여러 개 가입시켰고요. 여기 보세요. 아줌마가 가입한 보험들의 수익자가 모두 민서 씨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험금 총액이 2억 원이 넘습니다. 2억 원. 제가 그렇게 큰 돈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보험 서류를 볼 때는 보험료만 확인했지 보험 금액을 자세히 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집의 명의를 민서 씨에게 이전하려다가 아줌마가 거부하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다른 방법이요? 물리적인 방법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새벽 민서 씨와 태호 씨,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아줌마 집에 침입했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준혁이가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처음에는 잡음이 많아서 잘 안 들렸는데 점점 선명해지더니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민서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제가 알던 그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무엇보다 저에 대한 애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엄마는 이제 짐일 뿐이잖아. 집이고 보험이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우리는 빠져나와야지. 짐이라니.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딸에게 저는 짐이었다는 거예요? 태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시는 분이라 며칠 뒤에 발견되겠죠. 자연사로 처리하면 되고요. 자연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저를 죽이려 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부검에도 거의 검출 안 됩니다. 자연사로 충분히 처리 가능해요. 이런 대화가 제 집에서 제가 자고 있는 바로 아래층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녹음을 다 들은 후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저는 우연히 이 대화를 듣게 됐어요. 배달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데 반지하 앞에 모르는 차가 서 있는 거예요. 이상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했더니 아줌마 집 1층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준혁이는 탐정 일을 하면서도 평소에 저를 지켜봤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사위 태호의 보험 사기를 조사하려던 것뿐이었는데 조사하다 보니 저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집 반지하에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아줌마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제가 그동안 착하고 성실한 세입자라고 생각했던 준혁이가 사실은 절 지키기 위해 온 사람이었다니.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나요? 아직은 안 됩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지금 신고하면 단순 침입이나 협박 정도로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민서 씨와 태호 씨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아줌마를 해하려는 순간을 포착해야 해요. 준혁이와 그의 동료 탐정은 저를 미끼로 사용하는 계획을 제안했어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간 잠적하셨다가 다시 나타나세요. 그들이 안심하고 다시 행동에 나설 거예요. 그때를 노리는 거죠. 저는 며칠간 지방에 사는 친구 집에 있다고 핑계를 대고 잠적했어요. 친구한테도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라서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 사이 준혁이와 동료 탐정은 집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제 방은 물론이고 거실과 부엌, 심지어 화장실까지도요.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려면 모든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3일 후 저는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야, 엄마야.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지금 막 집에 돌아왔는데 뭔가 이상해. 누가 다녀간 것 같아. 혹시 너희가 열쇠로 들어온 적 있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왜 몰래 들어가요? 민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이 자연스러웠어요. 연기를 잘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그런데 정말 뭔가 이상해. 방 정리가 다르게 되어 있고 서랍도 뭔가 달라진 것 같고. 무서우니까 너희가 와서 좀 확인해 줄 수 있을까? 아, 그러세요? 그럼 내일 아침에 태호하고 같이 갈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서가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준혁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리 약속한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서와 태호가 집에 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많이 걱정하셨죠? 엄마, 어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연기를 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방 곳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좀 봐. 이 서랍은 내가 항상 이렇게 정리해 두는데 순서가 바뀌어 있어. 그리고 침대 시트도 뭔가 달라. 민서와 태호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이곳에 왔었다는 걸요. 엄마, 혹시 건망증이 시작되신 거 아니에요? 요즘 나이 드시면서 기억력이. 태우가 은근히 제정신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내 집을 모르겠어? 그럼 혹시 도둑이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경찰에 신고하실래요? 민서가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혁이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도둑은 아닌 것 같아. 돈이나 귀중품은 그대로 있거든. 그냥 누군가 집을 뒤진 느낌이야. 그때 민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제게 건넸어요. 엄마 걱정 많이 하셨죠?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건강 음료였어요. 제가 평소에 좋아한다고 했던 그 음료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이 음료에 고맙다 민서야. 저는 음료를 받았지만 바로 마시지 않았어요. 대신 탁자 위에 놓고 다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민서야, 엄마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보험을 너무 많이 든 것 같아. 보험료 부담도 크고 좀 정리하는 게 어떨까? 그 말을 하자마자 민서와 태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미묘하게 하지만 분명히 변했습니다. 엄마, 보험은 많이 들어둘수록 좋은 거예요. 나중에 큰 병에 걸리거나 하면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그래도 지금 내 나이에 이렇게까지 많은 보험이 필요할까 싶어서. 태호가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보험은 젊을 때 들어야 유리해요. 지금 해지하시면 손해만 보시게 돼요. 하지만 저는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진명의 이전 얘기도.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 내가 아직 젊은데 벌써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때 민서와 태호의 표정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졌어요. 엄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자식이 걱정해서 하는 말도 안 듣고. 민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평소에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니? 네, 이상해요. 갑자기 보험도 해지하겠다고 하고 명예 이전도 안 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저는 그때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이럴 줄은 몰랐다. 침묵이 흘렀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었지만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민서가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확인됐어요. 정말로 그들이 저를 해하려 했다는 것이요. 알았다고? 뭘 알았다는 거니? 시침이 떼지 마세요. 뭔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태호도 가면을 벗었어요. 평소에 예의 바르고 점잖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반지하 청년이 뭔가 했겠네요. 탐정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준혁이가 탐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니. 그럼 이미 계획이 틀어진 건가요? 민서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그 청년이 우리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도, 엄마를 보호하려 한다는 것도. 그럼. 네, 이미 처리했어요. 걱정 마세요. 처리했다니. 준혁이를 처리했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때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준혁이와 함께 세운 계획이 이미 들통난 상태였고, 준혁이는 위험에 빠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멍청한 탐정 형제들 우리를 뒤쫓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먼저 손을 썼죠. 민서야, 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뭘 하냐고요? 내 인생을 사는 거죠. 엄마 때문에 망칠 수는 없거든요. 나 때문에 망쳐?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민서가 비웃었어요. 엄마는 몰라도 돼요. 어차피 곧 끝날 일이니까. 태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주사기였습니다. 이제 조용히 끝내죠. 더 이상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저는 그때까지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 준혁이와 탐정들은 못 와. 하지만 이건 어떠니? 저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호신용 경보기를 꺼냈어요. 녹음기처럼 생긴 작은 기계였는데 비상시에 큰 소리를 내는 장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을 가장 잘 아는 건 나야. 너희는 언제나 일을 확실하게 끝내지. 준혁이가 당했을 때부터 난 너희를 믿지 않았어. 그깟 경보기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요? 민서가 비웃으며 다가왔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경보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귀청이 떨어질 듯한 큰 소리가 울려 퍼졌고 동시에 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놀랐니, 민서야? 민서와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가 정말로 반지하 청년의 말만 믿고 너희한테 맞설 준비도 없이 왔을 거라고 생각했니? 사실 저는 이틀 전에 경찰서에 가서 모든 상황을 신고했었어요. 딸과 사위가 저를 해치려 한다는 신고였죠. 처음에는 경찰도 믿지 않았어요. 가족 간의 오해일 거라고 했죠. 하지만 준혁이가 수집한 증거들과 녹음 파일을 보여주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경찰은 제게 몰래 녹음 장치를 착용하게 하고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경보기 버튼을 누른 건 경찰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쾅!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민서와 태호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김민서, 최태호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민서는 저를 쳐다봤어요.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나쁜 일을 한 것처럼요. 엄마, 왜 이래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너한테는 내가 짐이었지만 나한테는 내가 내 인생 전부였단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야. 민서가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후회할 거예요, 엄마. 이렇게 하면 엄마도 혼자가 되는 거라고요. 혼자가 되는 것. 그게 무서워서 딸의 죄를 덮어줘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건이 모두 끝난 후 저는 준혁이와 그의 동료 탐정들이 무사하다는 걸 알았어요. 처리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던 거죠. 민서와 태호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한 말이었어요. 준혁이는 그날도 집 근처에서 경찰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고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민서와 태호는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보험금이 2억 원이 넘었다는 것, 진명의 이전을 계속 요구했다는 것, 실제로 저를 해치려고 침입했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독성 물질을 사용하려 했다는 것까지 모두 증명됐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민서와 태호는 결혼 전부터 이미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제 재산을 물려받으려는 정도였는데 점점 욕심이 커져서 보험금까지 노리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만 해친 게 아니었어요. 태호의 친아버지도 비슷한 방법으로. 지금 그 사건도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만약 준혁이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연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분식집은 접었어요. 나이도 나이고 정신적 충격도 컸거든요. 집은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처분할 생각이에요. 너무 많은 안 좋은 기억이 담겨 있어서요. 준혁이는 지금도 가끔 안부를 물어봐 주고 있어요. 탐정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저도 가끔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준혁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의심을 안 했다면, 요즘은 혼자 사는 시간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딸에게 배신당했다는 슬픔은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가끔 민서가 면회를 신청한다는 연락이 와요. 하지만 아직은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언젠가는 만나야겠지만 지금은 아직 상처가 너무 깊어서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물론 대부분의 가족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겠지만 간혹 저처럼 이상한 일을 당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보험 가입을 자꾸 권한다거나 재산명의 이전을 서두른다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조금은 의심해 보세요. 혹시 몰라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저처럼 세입자가 있으면 그나마 낫지만 정말 혼자 계신 분들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제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경우였으면 좋겠지만 뉴스를 보면 비슷한 사건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경찰이든 변호사든 탐정이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준혁이와 탐정사무소의 도움이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잘못된 일을 묵인해서는 안 돼요. 저도 처음에는 딸을 고발한다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 꿈에서 그날 밤을 떠올려요. 만약 준혁이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식은땀이 나곤 해요.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준혁이와 함께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 있고, 때로는 강연도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힘든 일을 겪은 보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다면 혈연이라는 게 생각보다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더라고요. 준혁이나 탐정 사무소 분들이 오히려 친딸보다 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거든요. 요즘은 그분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고 즐거워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살 수 있는 건 저를 도와준 고마운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죠.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도 그걸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민서와 태호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아마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끔 주변에서 그래도 딸인데 용서해주면 안 되냐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용서와 법적 책임은 다른 문제예요. 민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묻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니까요. 다른 누군가가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처벌받아야 해요. 준혁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줌마 같은 분이 용기 내어 신고해 주셔서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었다고요. 실제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의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이제 이야기가 끝나가는 것 같네요. 정말 긴 얘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오히려 인생이 더 의미 있어진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어요. 믿었던 딸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도 컸고 혼자 남게 됐다는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소중한 건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도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건 덕분이에요. 물론 이런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고 싶지는 않았지만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중에 비슷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저도 만약 준혁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예요. 그리고 잘못된 일에 맞서는 것도 용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용기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로 약해지거든요. 신체적으로도 약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기 쉬워요. 그런 약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가족도 포함될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지혜롭게 용기 있게 대처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경험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력하고 두려웠지만 결국에는 제가 더 현명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늙은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큰 오산이에요. 오히려 오래 살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그걸 믿고 활용해야 해요. 저도 이번 일로 제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게 많아요. 생각보다 강하고 생각보다 현명했다는 걸요. 앞으로도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면서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평범하게 살던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길이 보인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딸을 그리워할 때도 있고 혼자라는 사실이 서글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도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외로워도 괜찮아요.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준혁이와 탐정 사무소 식구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과 함께 만든 작은 공동체예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끈끈하고 따뜻한 관계예요. 이런 관계들이 제게는 더 소중해요. 진짜 저를 아끼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준혁이 같은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 많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진행해 주시는 분께도 감사드려요. 이런 사연을 들어주시고 방송으로 내보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밤도 안전하고 따뜻한 밤 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